안녕하세요. 21년차 경제부 기자인 딥다이브의 한애란입니다. 요즘 자꾸 은행들이 망하거나 망할 뻔하는 일이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이 왜 망하는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은행은 왜 망하나요? 일단 은행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망하겠죠. 은행들이 망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뱅크런인데요. 그런데 뱅크런을 얘기하기 전에 은행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 예금을 맡아주죠. 그런데 예금을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기업한테 대출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한 거를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예금자가 다 예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돌려줄 돈이 없어요. 이미 대출로 다 나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게 매우 위험한 거죠. 그게 바로 뱅크런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아주 초고속으로 파산했다. 스마트폰 뱅킹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돈을 인출하니까 이렇게 빨리 망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 뱅크런이 일어나면 빨리 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돈을 달라고 하는 순간 은행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1907년,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에 니커보커 신탁회사라는 뉴욕의 신탁회사가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빨리 망했냐. 그때 인터넷 뱅킹 없었죠? 스마트폰 뱅킹 없었죠? 당연히 그랬는데도 월요일에 다른 은행에서 니커보커 신탁회사 수표는 이제 결제 못 해줘. 돈 못 내줘. 라고 하니까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예금자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돈을 빼기 시작했는데 3시간 만에 그 은행이 영업을 중단했어요. 뱅크런이 한번 발생하면 그 공포심이 전염되면 은행은 그냥 망하는 거다. 예컨대 한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면 다른 은행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은행은 안전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은행도 혹시 저 은행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공포가 순식간에 전염되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 제도라던가 그런 걸로 가급적 그런 공포를 가라앉히고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은행이 망한 적이 있나요? 은행이 망한 적이 있죠.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보면은 조상, 제한서라는 5대 은행이 있었어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그리고 서울은행. 그게 이제 제일 큰 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은행들 지금 다 없어요. 제일은행만 SC제일은행으로 주인이 바뀐 채로 있을 뿐 나머지 은행은 다른 은행에 흡수되거나 이제 완전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왜 그 은행들이 망했을까요?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 재벌 그룹에 많은 대출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외환위기 때 그 재벌들이 망했죠.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이런 거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들이 망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다른 은행에 팔렸는데요. 그러면은 예금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금이 혹시 다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막 시작하던 그 시점에 정부가 예금 전액 보장 제도를 실시했어요. 어디에 넣어둔 예금이건 그냥 전액 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해준다 라고 한 거예요. 뱅크런이 일어날까봐. 뱅크런이 일어나는 순간 빠르게 은행이 망하니까 그건 막기 위해서 예금 전액 보장 제도를 한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그런 걸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뱅크런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고 예금자들은 안전했고요. 그 이후에도 2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다가 지금은 5천만 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사태가 있었어요. 부산저축은행이 대표적이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예금 전액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금자들이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는 며칠 안에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예금을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사실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좀 이례적으로 큰 조치를 취했는데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그렇게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자산이 부실화된다거나 하면은 실제로 망하고 예금자 보호도 5천만 원이 넘으면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 팁을 드리면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우체국.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 다른 법으로 전액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5천만 원이든 얼마든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보장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라는 팁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 망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은행 망하면 대출금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건가? 오, 개꿀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은행이 망하는 순간 내 대출금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냥 똑같이 갚으면 됩니다. 일단 대출은 안 사라집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자산을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계약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다 갚아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갚던 대로 계속 갚으시면 됩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를 중개해주죠. 하지만 그 주식은 증권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산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예탁결제원에 잘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든 ETF든 다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험사는 법에 따라서 계약이 이전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평생 그 암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 근데 그동안 냈던 보험료 중 일부만 환급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 계약 자체가 다른 회사로 이전을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소비자에게는 이익일까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금 5천만 원이죠. 23년째 제자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낮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 정도로 커졌는데 아직도 5천만 원이 뭐냐, 한 1억까지는 올려야 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미국도 약 한 3억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할 게 기금을 누가 내느냐? 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건데 은행이 그냥 자기네 돈으로 낼까요? 그게 아니죠. 예금자한테 받아서 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보호 한도를 높이고 금융회사한테 너네 돈 더 내 라고 하면은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냐?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를 깎겠죠. 자기네가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은행 통장에 5천만 원 넘게 있는 계좌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없네요. 전체 예금 중에 2%만 5천만 원 한도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한도를 넘은 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98%의 그냥 소액의 예금자들이 예금 이자에서 약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 라고 생각하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을 높이는 데는 확실히 좀 더 이익일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한혜란 기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렛츠 딥다이브!